믿기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아파트. 그런데 그 집에서 나는 쫓겨났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 아들의 명령으로 말이죠. 어머니는 열쇠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 앞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301호 김민준 씨께서 절대 출입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말이 가슴을 도려냈다. 김민준, 바로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었다. 젊은 시절 식당일, 장터일 하며 억척같이 돈 버는 어머니, 남편 없이 홀로 아이 하나 키우며 허리가 휘도록 일해 모은 돈, 모두 아들 하나 잘 되라고 쏟아부었습니다. 1985년 26의 나는 갑작스럽게 과부가 되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5살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남겨졌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2천만 원이 남아있었다. 엄마, 배고파 아들의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낮에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에 3시에서 4시간 자는 게 전부였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쑤셨다. 하지만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학원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다. 내가 굶어도 아들 도시락만큼은 다른 아이들보다 푸짐하게 싸주었다. 민준아, 엄마는 너밖에 없다.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에게 속삭이던 말이었다. 20년이 흘렀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아끼지 않았다. 등록금, 생활비, 취업 준비비까지. 내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찼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대화. 어머니, 이 아파트 저희 앞으로 증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쯤 해주실 건가요? 며느리의 가벼운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마침내 우리 집에도 따뜻한 며느리가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지수는 예쁘고 똑똑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다. 결혼 준비를 위해 나는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깨서 2억 원을 내어주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었다. 나중에 갚을게요, 어머니. 지수의 말에 나는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하지만 결혼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점점 내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독립해서 살아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공간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고?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있잖아요.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고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건가? 가족이 함께 있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난 대화.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난 대화. 엄마, 지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수저를 든 손이 멈췄다. 내가 키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민준아, 엄마가 너희한테 피해를 준 적 있니? 엄마는 조용히 살 테니까. 피해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혼부부에게는 사생활이 필요하다고요. 지수가 민준이의 팔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며칠 뒤 민준이가 부동산 매물지를 가져왔다. 엄마, 여기 어때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작지만 깔끔해요. 매물지를 보니 원룸이었다. 35년을 살아온 32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쫓겨나라는 얘기였다. 민준아, 엄마는 그냥 살던 데서 살고 싶어.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파트 증여받으려면 세금도 내야 하고 복잡한 일이 많아요. 빨리 처리해야죠. 그날 밤 나는 민준이 방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는데 어떻게 하죠? 답답하네. 강하게 나가야지. 어머니가 안 나가시면 우리가 나갈 거라고 하세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비원에게 막힌 어머니, 며느리와 아들의 싸늘한 태도. 내 아들이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 일은 갑작스럽게 벌어졌다. 아침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경비원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만 301호에서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거기 제 집인데요? 아, 그러니까 김민준 씨께서 어머니께서 열쇠를 바꿨다고 하시면서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엄마가 아파트 증여를 계속 미루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증여 서류에 사인하시면 들어오세요. 민준아, 엄마가 지금 집 앞에 서 있어. 엄마를 길바닥에 세워두고 이럴 거야? 엄마가 선택하세요. 증여 서류에 사인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시든지 아니면 계속 고집 부리시든지. 전화가 끊어졌다. 30분 뒤 지수가 내려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새 집 열쇠예요. 지수야,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게 35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시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앞으로 넘어올 집이잖아요. 미리 하시는 게 세금 절약에도 좋고요. 그때 민준이도 내려왔다.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제 편히 지내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다. 35년간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다.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구나.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다. 이사 짐을 풀면서 내가 평생 모은 추억들이 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많은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 만에 혼자 있는 공간이었다. 이상하게도 무서웠다.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허전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하세요. 필요한 것? 35년 동안 내가 필요했던 것. 단 하나뿐이었다. 아들의 사랑.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조건부였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65세, 주름투성이 얼굴, 구분 등.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민준이를 키우느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민준이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35년 동안 김민준의 엄마로만 살았다. 나 자신으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모습. 문득 생각이 났다.
내가 민준이에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서 하나씩 계산해 보기 시작했다. 등록금 4년 8천만 원, 대학원비 4천만 원, 결혼자금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그 외 용돈과 생활비까지 합치면 총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을 35년에 걸쳐 준 것이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6억은 좋게 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변호사 사무실, 통장 기록 편지 녹취 자료를 모으는 어머니.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복수를 하겠다고. 내가 준 것, 내가 세운 것 모두 되찾기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머니, 증여는 이미 완료되었고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첫째, 증여. 당시 어머니께서 정신적 압박을 받았는지, 둘째,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셋째, 증여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사는 내게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 통장 기록, 녹취 자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증인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35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민준이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경비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민준이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합니다. 참 안 됐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요한 자료거든요. 경비원은 흔쾌히 상황을 기록해 주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날의 CCTV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상인들도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김씨, 당신이 아들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 증인은 언제든지 서줄게. 2개월 동안 자료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내 자료를 보고 놀라워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가족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35년 동안 믿었던 가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절규하며 전화를 거는 모습, 며느리가 울며 찾아오는 장면, 내용 증명. 한 장으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아들 내외는 무릎 꿇고 사정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증여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피증 여자 김민준, 이지수의 증여자에 대한 극심한 모독과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증여 무효 35년간 제공한 금전적 지원 4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포함 손해배상 청구 6억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총 청구액 7억 원 내용 증명을 받은 지 3일 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7억을 달라고요?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준 게 얼마인지 계산해봤니? 그래도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용 증명에 다 써 있어. 2달 안에 집을 내놓고 나가든지 아니면 돈으로 변상하든지. 엄마 미쳤어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너의 일이고.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뒤 지수가 혼자 찾아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수야, 늦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다시 함께 살아요. 지수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며칠 뒤 민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희들이 내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떤지 알겠니? 내가 35년 동안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살았던 기분이 이런 거였어. 법정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증여 무효, 손해배상 3억 원. 민준이 부부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다. 시골 마을 작은 집, 어머니가 고추밭에 물 주는 모습. 나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나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나를 위해 쓰고 그래도 남으면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승소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하나 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마당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키우고 있다.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만큼 많이 기른다. 처음으로 내가 기른 것을 내가 먹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민준이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온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는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답장은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손자 사진이 왔다. 지수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어머니, 손자 사진이에요. 이름은 김민호예요. 사진 속의 아기는 민준이를 닮아 있었다. 한때는 내 품에 안겼을 그 작은 아이처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다. 요즘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65세에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소설, 에세이. 여행기 35년 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이다. 다음 달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여행이다. 은행 잔고는 3억 5천만 원. 앞으로 20년은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돈은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어머니의 뒷모습,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밭에 물을 주는 모습. 가족에게조차 배신당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65세가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사랑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35년간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희생이 아니라 자기만족이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아들에게 한 것은 그가 독립할 기회를 빼앗은 것이었다. 물론 아들도 잘못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만든 것은 바로 나였다. 나는 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산다. 아무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도 아무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다. 해가 지고 있다. 마당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참 아름답다. 이 나이에 처음 얘기가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